어머니,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까지 낳아드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길거리로 쫓아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야기를 듣던 가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굴이 순식간에 다 굳어버렸다. 아들까지 낳아주었던 씨바지 며느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엄동설 안에 쫓아내겠다는 시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모진 결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뒤 천하를 호령하던 대종가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가문의 상징인 종택마저 통째로 남의 손에 팔아넘기게 되자 매정한 시어머니 최영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유서 깊은 대종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추악하고 무서운 일들이 은밀하게 일어났던 걸까요? 경북 안동의 깊은 산세 아래 자리 잡은 퇴락한 한옥 마당에는 새벽부터 시퍼런 서리가 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아름드리 기둥들은 거뭇하게 때가 탄 채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높게 솟은 소슬대문은 마치 찾아오는 이들의 숨통을 틀어막을 듯 완고하고 이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다.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매서운 시어머니인 최영숙은 안방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마당 아래 꿇어앉은 며느리 김정순을 벌레만도 못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느리 김정순은 불과 며칠 전 그토록 시댁이 원하던 이 집안의 귀한 손주이자 핏줄인 아들을 낳았으나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사발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채 휑한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마당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끝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짓물러 있었고 얇은 무명 저고리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문물로 마당의 흙바닥을 적셨다. 남편인 박도연은 마루 한구석에 서서 제 아내가 억울하게 내쫓기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어머니 최영숙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입술만 바르르 떨 뿐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해주지 않은 채 먼 산만 바라보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명분 아래 철저하게 도구로 이용당했던 며느리 김정순은 자식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채 쫓겨나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온 가슴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과거 가난한 친정의 빚을 갚아준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이 집안의 씨바지로 들어왔던 첫날 밤부터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안방마님의 모진 구박과 식모보다 못한 고된 노동뿐이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힐 수 없다며 아이의 출생신고가 끝나자마자 며느리 김정순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기로 작정했고 며느리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조차 가문의 수치라며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인들을 다그쳤다. 절망의 끝에 선 며느리 김정순은 자신을 외면하는 남편 박도연과 가혹한 시어머니 최영숙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눈물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이 가문을 기필코 파멸시키고야 말겠다는 잔혹하고 외로운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 어느덧 3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흘러갔지만 안동 대종가의 완고한 소슬대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문의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집안의 내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탐욕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가라는 이름은 오직 추악한 욕망을 가리키기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과거 씨바지 며느리 김정순을 냉혹하게 내쫓았던 시어머니 최영숙은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한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나 가문의 안사돈으로서 부려운 독사와 같은 서슬, 퍼런 기세와 탐욕스러운 눈빛만큼은 세월도 비껴간 듯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안방 상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집안의 모든 대소사와 재산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었고 그녀의 비겁한 외아들 박도연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 최영숙의 치맛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중년으로 장성해 있었다. 박도연은 과거 조강지처나 다름없던 김정순을 매정하게 버린 뒤 곧바로 어머니 최영숙의 마음에 쏙 드는 부잣집 가문의 딸을 새 안사돈으로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종가집의 귀한 손자 박민우는
온 집안의 과분한 이간질과 맹목적인 사랑을 받으며 아나무인의 날라리로 자라나 있었다. 하지만 가문의 대를 이었다며 귀고만장하던 이들 3대의 머리 위로 30년 전 뿌린 악행의 씨앗이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도연은 어머니 최영숙의 눈을 속이고 가문의 이름으로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가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어 종가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수백 년간 내려온 문중의 선산까지 전부 담보로 잡히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매일같이 종택 마당으로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고함을 지르고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여대자 안방마님. 최영숙은 심화가 뒤집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능한 아들 박도연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기 일쑤였다. 집안이 폭망하기 직전의 벼랑 끝에 몰리자 이 탐욕스러운 가족들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음모와 추악한 배신을 모의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의 마지막 숨통을 쥐고 흔들던 거대 투자 신용회사의 수석 변호사라는 인물이 종택의 문을 두드렸고 그 베일에 쌓인 인물의 배후에는 3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김정순의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대청마루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파산 통고서를 받아든 남편 박도연이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마당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남편 박도연이 마당에 서 있는 투자회사 직원들을 향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당신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300년 내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종택을 감히 압류하겠다는 겁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 집 문턱 하나도 못 넘길 줄 아십시오. 종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찾아온 거대 투자신용회사의 대표 수석 변호사는 다름 아닌 차갑고 지적인 외모를 지닌 30대 초반의 여성 박현아 변호사였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 같은 정장 차림으로 종가 마당을 밟았으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영숙은 묘한 기시감과 함께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 박현아 변호사의 눈빛은 마치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워 대종가 사람들의 위선과 탐욕을 단숨에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녀가 품에서 꺼내든 채권 압류 서류들은 이미 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끝마쳐 종가집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덕과 같았다. 최영숙은 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며 수백 년 역사의 뼈대 있는 가문을 감히 돈 몇 푼으로 모욕하느냐고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박현아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문의 추악한 금융비리와 탈세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그들의 발밑에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박도연은 그 서류들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버렸으며 자신이 비밀리에 저지른 불법 대출과 횡령의 전말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조사되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사실 이 모든 정교한 파멸의 시나리오는 박현아 변호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가문 뒷조사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은밀한 설계자의 지시 아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된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박현아 변호사는 최영숙과 박도연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듯 종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적 최고 통고서를 들이밀며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무능한 손자 박민우는 제 아비가 파산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려 했으나 박현아가 대동한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해 마당 밤바닥에 볼품없이 처박히는 수모를 당했다. 30년 전 한가련한 여인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엄동설 안의 길거리로 내쫓으며 쾌락을 느꼈던 최영숙은 이제 도리어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가문과 집구석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 기가 막힌 역전의 순간에 박현아 변호사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 최영숙을 내려다보며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긴 채 대청마루 향해 거침없이 걸어 나갔다. 수석 변호사 박현아가 마루 위에서 오열하는 노인 최영숙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뼈가 시린 목소리로 읊조렸다. 최영숙 씨, 고작 이 정도로 악을 쓰시면 곤란합니다. 30년 전 당신들이 저지른 그 추악한 죄악에 비하면 이 정도 파멸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니까 똑똑히 눈뜨고 지켜보십시오. 대종가가 파산의 벼랑 끝에 몰려온 집안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던 와중에 가문의 기둥이라 믿었던 손자 박민우의 주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추악한 비밀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박도연이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평생 조신한 현모양처 행세를 하며 대종가의 안사돈 자리를 지켜왔던 두 번째 아내 한미숙은 눈빛을 돌변하더니 밤중에 몰래 가문에 남은 패물과 비자금을 챙겨 야반도주를 시도하려다 박현아 변호사의 도청망에 덜미를 잡혔다. 돈줄이 막힌 한미숙은 박도연을 향해 숨겨왔던 온갖 독서를 퍼부으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던 가문 최대의 치부이자 첫 번째 거대한 충격 반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폭로되었다. 최영숙이 가문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았다며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맹목적으로 아끼던 귀한 손자 박민우는 사실 박도연의 친자식이 아니라 한미숙이 결혼 전 다른 사내와 바람을 피워 낳은 뒤 대종가의 핏줄로 위장시킨 가짜 자식이었음이 유전자 검사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박현아 변호사가 들고 온 유전자 감정 결과지를 받아 든 최영숙은 눈이 뒤집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자신이 평생 동안 남의 자식을 위해 조강지처를 벌이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뜯으며 울부짖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남편 박도연은 배신감에 눈이 멀어 아내 한미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렸으나 한미숙은 도리어 비웃음을 지으며 무능하고 이기적인 가문 밑에서 30년간 식모 노릇을 해준 대가치고는 약소하다며 표독스럽게 맞받아쳤다. 박민우 역시 자신이 종가집의 귀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에 빠져 가출을 감행했고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핏줄의 정통성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자 대종가의 권위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대파되었다. 최영숙은 자신이 30년 전 진짜 아들을 낳아준 김정순을 내쫓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천박한 불륜의 씨앗을 키운 것이었다는 인과응보의 진실 앞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쓰러져 사지를 벌벌 떨었다. 가문 내부가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으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종택 마당의 소슬대문이 서서히 열리며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품위 있게 들어섰고 그 안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3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진짜 며느리 김정순이었다. 아내 한미숙의 배신을 알게 된 남편 박도연이 유전자 검사지를 찢어발기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당신이 감히 나와 우리 가문을 30년 동안 속여. 민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이 천벌을 받으려나 내가 너와 그 가짜 자식놈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고 땅에 발을 디딘 여인은 과거 허름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가련한 씨바지 김정순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고급 실크 의상을 걸치고 수많은 수행원과 경호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대종가 마당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대한민국 학계와 투자업계의 거물, 자산가 김정순 회장의 모습 그 자체였다. 30년 전 자식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버려졌던 김정순은 죽음의 문턱에서 은인을 만나 해외로 건너간 뒤 피나는 노력과 천재적인 사업 수완으로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거물로 성장하여 오직 이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등장을 목격한 시어머니 최영숙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비명을 지르며 지팡이를 놓쳐버렸고 남편 박도연은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 김정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어붙은 듯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김정순의 눈빛에는 30년 전 마당바닥에 서린 차가운 서리보다 더 매섭고 서글픈 한과 증오가 서려 있었으며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위압감은 대종과 사람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최영숙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대종가의 신성한 마당에 발을 들이느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김정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대청마루 구석구석을 살피며 과거 자신이 당했던 수모의 기억들을 담담하게 반추했다. 박도연은 염치도 없이 김정순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부렸으나 김정수는 그의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경멸 가득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 가문을 완전히 집어삼킨 거대 투자 신용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김정순 회장 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종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들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김정수는 30년간 단 한순간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다며 가슴 속에 묻어둔 한을 토해냈고 이제 가문의 전 재산과 명예는 물론이고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몰수하여 길거리로 내쫓을 차례라며 서늘하게 선언했다. 거물 자산가가 되어 돌아온 며느리 김정순이 옛 남편 박도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허공을 향해 서글프게 웃었다. 박도연 씨, 30년 전 엄동설 안에 핏덩이 같은 내 아들을 빼앗고 나를 이 마당에서 개처럼 끌어내던 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내가 흘린 피눈물이 오늘 당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김정순의 귀환으로 대종가가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로 빠져든 가운데 가문을 파멸로 이끈 두 번째 거대한 충격 반전이 박현아 변호사의 입을 통해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최영숙과 박도연은 박현아 변호사가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이는 냉혈한 대리인인 줄로만 알았으나 사실 그녀는 30년 전 김정순이 대종가로 들어오기 직전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낳았지만 시댁의 강요와 모략으로 인해 강제로 해외로 입양 보내야만 했던 김정순의 친딸이었다. 박현아는 친어머니 김정순의 피눈물 나는 과거와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을 알게 된 후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하고 대종가를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수석 변호사의 자리에 올라 이 모든 법적 파멸의 덫을 직접 설계했던 것이다.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최영숙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가문이 완전히 저주받았다며 통곡했고 박도연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었던 변호사가 다름 아닌 자신이 모질게 외면했던 아내의 친딸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박현아 변호사는 어머니 김정순의 곁에 서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겨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한을 품은 채 자신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어머니의 인생을 유린한 가해자들을 향해 차가운 법적 처벌의 칼날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뒤늦게 박현아 변호사를 향해 핏줄은 속일 수 없다며 자신도 할머니나 다름없으니 한 번만 가문을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는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박현아는 단칼에 그녀의 위선을 잘라내며 경멸을 퍼부었다. 박현아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은 대종가의 불법 횡령과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과거 김정순을 강제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쫓아냈던 반인륜적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들까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들을 영원한 감옥으로 쳐넣기에 충분했다. 김정수는 30년 만에 장성한 친딸 박현아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아픔을 위로했고 두 모녀가 나란히 서서 대종가를 압박하는 모습은 가해자들에게 그 어떤 공포보다 더 끔찍한 파멸의 가시방석이 되었다.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산이었던 수백 년 된 종택마저 법적으로 완벽하게 압류당하자 최영숙은 안방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마당바닥에 볼품없이 처박혔고 가문을 지탱하던 모든 허례허식은 두 모녀의 정당한 복수극 앞에서 서서히 가루가 되어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친딸 박현아 변호사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할머니 최영숙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최영숙 씨, 추악한 입으로 감히 어디서 할머니라는 신성한 호칭을 올리십니까? 당신이 30년 전 내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칼날이 종가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와중에도 김정순의 가슴속에는 30년 전 빼앗겼던 친아들의 행방에 대한 깊은 슬픔과 의문이 늘 응어리져 있었다. 대종가 3대에게 복수를 감행하면서도 진짜 내 자식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김정순과 박현아 변호사는 마침내 가문이 숨겨왔던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반전의 전말을 마주하게 되었다. 최영숙과 박도연은 과거 김정순을 쫓아낸 뒤 그녀가 낳은 친아들을 가문의 정식 후계자로 키우려 했으나 아이가 장성하면서 친엄마인 김정순을 빼닮아 올곧고 정의로운 성품을 보이자 자신들의 탐욕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가혹하게 학대하고 구박했었다. 결국 참다 못한 친아들은 10대 시절 가출을 감행했고 돈에 눈이 먼 시어머니 최영숙은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두 번째 아내 한미숙이 데려온 가짜 자식 박민우를 친손자로 위장시켰던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진실은 가출한 뒤 온갖 고생을 하며 자란 김정순의 진짜 친아들이 바로 현재 대종가의 강제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던 용역업체의 성실한 현장 팀장 강민우라는 사실이었다. 김정순은 눈앞에서 땀을 흘리며 빚쟁이들의 행패를 막아서고 있던 건장한 청년. 강민우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덩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미안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곡했다. 강민우 역시 평생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피해자였으며 자신을 구박하던 종가집 사람들의 악행을 처단하러 온 검을 자산가라는 진실을 마주하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모녀와 친아들은 대종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했으며 이들의 한맺힌 눈물은 종가의 위선적인 기둥들을 적시며 가해자들의 죄악을 매섭게 질타했다. 시어머니 최영숙과 남편 박도연은 자신들이 학대하고 내쫓았던 진짜 손주가 가문을 파멸시키러 온 자산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들의 손으로 가문의 마지막 구원줄마저 완전히 잘라버렸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김정순이 30년 만에 찾은 친아들 강민우를 품에 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아들아, 내 귀한 아들아, 이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이 뱀 같은 인간들 소굴에 너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 평생을 고생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무슨 염치로 내 얼굴을 보겠느냐. 진짜 핏줄의 상봉과 대종가의 치부가 낱낱이 밝혀진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몰락은 멈추지 않고 더욱 가속화되어 비참한 종말을 향해 달려갔다. 박도연을 배신하고 비자금을 챙겨 야반도주하려던 두 번째 아내 한미숙과 가짜 손자 박민우는 자신들이 안전하게 도망쳤다고 믿었으나 이미 박현아 변호사가 쳐놓은 촘촘한 금융 추적망과 경찰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미숙은 가짜 아들 박민우와 함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가의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불법 사채를 끌어다 썼고 이 사채 자금마저도 도박과 호화 사치품 구매로 탕진하다가 결국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수모를 당했다.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한미숙은 박도연과 최영숙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만 죽을 수 없으니 종가의 모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세습 내역을 전부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악을 썼다. 이로 인해 대종가는 법적인 압류를 넘어 가문 전체가 추악한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한편 안동의 종택에 홀로 남겨진 남편 박도연은 밀려드는 사채업자들의 폭력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밤 술로 나날을 보내며 폐인이 되어갔고 불법 대출 환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반쪽이 마비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평생 동안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던 가문의 명예와 수백 년 된 종택이 한순간에 사기꾼, 며느리와 무능한 아들에 의해 공중분해되는 과정을 겪으며 매일 밤 안방에서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정신줄을 놓아버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빈 마당을 향해 과거 김정순을 쫓아내던 환각을 보며 용서를 빌다가도 다시 탐욕에 눈이 멀어 동괴를 찾아 헤매는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여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샀다. 김정순 회장은 이들의 비참한 몰락 과정을 단 한치의 자비도 없이 냉정하게 지켜보았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종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가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마지막 집행서에 서명했다. 남편 박도연이 마비된 몸을 이끌고 마당바닥을 기어가며 가련하게 애원했다. 정순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를 병원이라도 갈 수 있게. 이 더러운 빚더미에서 한 번만 구원해주면 안 되겠냐. 마침내 법적인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수백 년 동안 안동의 권력과 위선의 상징이었던 대종가 종택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김정순 회장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김정순은 가문의 문패를 사정없이 떼어내 마당바닥에 던져 깨부수어 버렸고 그 자리에 자신이 평생 동안 소외된 노인들과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의 전문 실버타운 요양원 간판을 당당하게 내걸었다. 300년 동안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서민들을 착취하고 여인들의 피눈물을 짜내어 유지되던 거대하고 음침한 한옥 구석구석은 이제 외롭고 병든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현대식 복지시설로 화려하게 리모델링되기 시작했다. 화려한 개원식 날, 수많은 마을 노인들이 찾아와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며 김정순 회장의 선행을 칭송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고 이는 과거 이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며느리들의 곡소리와 대조를 이루며 완벽한 신분 역전의 비장미를 선사했다. 그러나 김정순 회장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가벼운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으며 진정한 인과응보의 매운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잔혹하고도 통쾌한 사이다. 결말의 배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순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갈 곳이 없어진 전 남편 박도연과 정신이 온전치 못해 길거리에 앉은 전 시어머니 최영숙을 자신이 설립한 이 실버타운에 가장 낮고 천안 무상 기부 대상자로 강제 입수시켰다. 두 사람은 평생 자신들이 아랫사람들을 부리며 군림하던 바로 그 종택 안에서 이제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환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김정수는 두 사람에게 가장 값싼 환자복을 입히고 가장 차가운 골방에 머물게 했으며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여인들을 멸시하던 가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지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어머니 최영숙이 요양원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에 앉아 허공을 향해 소리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최영숙이를 이런 천한 노인네들과 같이 가두어 두는 거냐. 당장 내 아들 도연이를 불러오너라, 이놈들아. 새롭게 문을 연 실버타운 요양원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이 뻥 뚫리는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과거 대종가의 주인이었던 최영숙과 박도연의 처참하기 짝이 없는 생존 투쟁이었다. 몸의 반쪽이 마비된 남편 박도연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요양원 마당에 잡초를 뽑고 어르신들이 먹고 남은 잔반통을 닦는 가장 굳은 청소부, 노예로 고용되어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도 얻어먹지 못하는 가혹한 규칙 아래에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다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시어머니 최영숙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학대했던 마을의 가난한 도거노인들이 요양원의 상전이 되어 대청마루에서 대접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발밑에서 떨어지는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 요양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친딸 박현아 변호사는 매일 아침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며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당장 길거리로 쫓아내겠다며 엄하게 다그쳤고, 두 가해자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쫓겨나지 않기 위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청소비를 쥐고 마당을 쓸어야 했다. 여기에 더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두 번째 아내 한미숙과 가짜 손자 박민우는 서로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통해 전해져 가해자들의 숨통을 더욱 짓눌렀다. 김정순 회장은 매주 한 번씩 친아들 강민우와 친딸 박현아 변호사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요양원을 방문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격려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천사 같은 행보를 이어갔다. 박도연은 멀쩡하게 성공하여 어머니 김정순을 효도로 모시는 진짜 친아들 강민우의 늠름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과 죄악의 가문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걸레를 쥔 채 마당바닥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30년 전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엄중한 법도와 인과응보의 무서운 진실이 안동, 대종가의 차가운 마당바닥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옛 남편 박도연이 마당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 강민우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내가 내 친아비다. 제발 이 아비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다리를 고쳐주고. 이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제발 나를 좀 꺼내다오. 모든 복수극이 끝나고 안동의 하늘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먹구름이 걷히며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대종가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실버타운만이 남아 외로운 노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으며 김정순 회장은 평생의 한을 풀고 친아들, 친딸과 함께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제2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평생 동안 청소부와 환자의 신세로 갚아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이들의 몰락은 가문의 명예나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따뜻한 인성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켰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늘의 엄중한 도리이자 순리입니다. 눈앞의 작은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타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중한 가정을 파탄낸 자들은 설령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를지라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몇 배의 참혹한 파멸로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늘이 내리는 엄중한 천벌을 받아 비참하게 무너지며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한 이들은 마침내 찬란한 사이다.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이 당연하고도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과거 모진 구박과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던 주인공의 입장 30년을 버텨왔다면 자신을 비참하게 짓밟았던 가해자들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할 때 과연 김정순 회장처럼 단 한치의 자비도 없는 냉정한 응징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이기적인 선택들이 결국 한 가문을 어떻게 통째로 파멸로 이끌고 가는지 지켜보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청자,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소갈이 하시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꼭 참고 버텨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고 온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이 통쾌하고 매운맛 가득한 사이다 반전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해묵은 스트레스와 답답했던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듯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는 오직 정당한 보상과 정의로운 일들, 그리고 자식들의 따뜻한 효도와 사랑만이 가득하여 매일매일이 찬란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안동 종가집 씨바지, 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사이다. 복수극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고,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